안녕하세요. 네, 강추위를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날씨가 엄청 추워져서 감기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물권법 들어갈 차례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 마지막 날 25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수업을 안 하니까 실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길게 할 거예요. 수업을 한 3시간으로 하는데 한 2, 30분 정도 더 길게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진도 안 나간 거 하니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오늘은 1시 한 2, 30분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교재 보시면 179쪽입니다. 179쪽 물권법이죠. 앞에 부분은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건의 성질해서 1번의 지배성,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직접 지배할 수 있다라고 했고, 2번의 절대성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하는 상대성이지만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성이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배타성,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배타적인 지배가 가능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4번의 양도성, 그러니까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는데,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고 했냐면 물권이 우선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물권의 객체 나오는데 법조문이 있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조문을 좀 보시면 98조 물건의 정의죠.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건 유체물, 그러니까 형체 있는 물건, 전기,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관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면 그건 물건이라 볼 수 없고요. 그리고 99조에 1항을 보시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토지하고 거기에 정착물, 대표적으로 건물 이런 것들이 될 거고, 2항에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 나머지 물건은 전부 다 동산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권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 괄호 1번에 현존 특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2번에 독립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현존해야 되고요. 특정, 그리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은 반드시 현존해야 됩니다. 현존하지 않으면 물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약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반드시 현존, 지금 있어야 돼요. 장래 물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 나올 신상품도 미리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신상품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그 물건이 현재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존해야 되고, 두 번째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TV를 하나 사려고 전자마트에 갔어요. 그럼 거기 TV들이 쫙 있죠. 지금 TV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유권을 가지려면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해져야지만 물권이 성립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건의 일부 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물건 하면 기본적으로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동산은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적 식별하기가 매우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칠판지우개 하나, 이게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에요. 동산이죠. 그러면 이 하나의 동산에는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앞부분은 갑이 소유자고 뒷부분은 을이 소유자고, 이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이 소유자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 소유권이 물건의 일부 위에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은 독립성을 나타내는 단위가 우리가 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한 권의 소유권은 몇 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앞부분과 뒷부분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일부 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물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은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동산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비교적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신경 안 써요. 우리가 보는 건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토지를 생각해 보면 토지라는 것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물건이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구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 토지들을 뭐 합니까? 전부 다 분할을 하죠. 분할을 해서 필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100번지가 되었다. 그럼 100번지가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갑의 친구 우리 찾아와서 좀만 줘 이래가지고요. 갑이 알았어 이러면서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거 네 땅 해 라고 하면 이 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 선을 긋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요건 지금 독립한 토지예요, 100번지의 일부예요. 100번지 일부죠. 그러면 이건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얘한테 정 이 땅을 주고 싶으면 이거 뭐부터 해야 될까요? 분할해야 돼요. 그럼 분필을 하면 이게 100-1번지가 되겠죠. 그럼 이게 100-1번지가 되면 이제 100번지의 일부예요. 독립한 물건이에요.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래야만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판례 표현으로 옮기면 분필되지 않은 토지 일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필하지 않으면 그건 독립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독립성이 부여되는 거고요. 건물은 이렇게 한 개 동이 있으면 원칙은 요 한 개 동이 하나의 물건이 돼요.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이 한 개 동의 건물에 소유권은 몇 개 있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고층 건물이 이제 즐비하잖아요. 아파트만 생각해 보셔도 101호, 102호 이렇게 소유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건 한 동 건물에 소유권이 여러 개 존재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구분 건물이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동 건물의 소유권이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한다면 이건 원칙이에요? 예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예외예요. 이 예외에 대해서 나중에 등기법에서 공부하실 거고 우리가 나중에 특별법에 가면 집합건물법이라는 법에서 별도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물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은 원칙적으로 현존, 특정,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의 물건위에는 몇 개의 물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칙은. 하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런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불러요. 일물일권주의. 자, 오른쪽에 181쪽에 물권의 종류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자, 물권 법정주의예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권을 창설하려면 뭐 가지고만 할 수 있냐면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사자가 물권을 임의로 창설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률이 정하거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우리 그 법이라고 하면 법 체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법, 으뜸되는 법이 뭐예요? 헌법이죠. 헌법. 헌법이 가장 으뜸되는 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죠.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없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있냐면 명령, 뭐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건 대통령령을 말해요.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령 이런 건데 여기서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 건 법률로서 창설할 수 있다는 거고요. 명령이나 시행규칙 가지고는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라는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이점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어요. 그러면 명령, 대통령령이나 각부 장관령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들어요? 정부에서 만들어요? 대통령령이니까. 정부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럼 법률은 어디서 만들어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만드는 대통령령이나 각부 장관령 가지고는 물권을 창설할 수 없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는 누구예요? 국회는 우리의 대표자잖아요. 실감이 뭐 크게 오진 않지만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창설한 것으로만 만들어야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물권은 법령으로 창설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법령이면 안 되고 법령이라고 하면 얘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법률로서만 창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관습법도 인정이 되는데 관습법이라는 건 뭐냐면 관습법과 관습은 좀 다른데 관습법은 일정한 관행이 거듭되어 오다가 사회 공동체에 법적인 확신을 얻게 된 것, 이것을 관습법이다라고 부르고요. 관습이라는 것은 일정한 관행은 있었지만 사회 공동체의 법적 확신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을 그냥 사실인 관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차이점 뭐야? 법적 확신, 공동체가 법적인 확신까지 이르게 되어야만 관습법인 거고 그 정도가 아니면 단순한 관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 공동체가 법적 확신을 가졌는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그럼 결국 이건 어디서 판단하게 되냐면 법원에서 이게 관습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습법화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단순한 관습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참여정부 때죠. 그 참여정부 때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정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위헌이라고 했냐면 헌법재판소가 밝히기를 그 수도를 충청으로 이전하는 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수도를 충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거죠. 근데 관습헌법이라고 했으니까 헌법 조문을 찾아보면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법률 조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우리 법원이 그게 사회공동체의 법적 확신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 판결문 읽어보면 뭐 조선 왕조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이래로 500년간 어쩌고 쭉 이런 나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관습 헌법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수도는 서울이야 이런 법적 확신을 가지고 살았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살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디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게 관습법이야라고 판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뭘로 인정되냐면 관습법. 그럼 만약에 물권은 관습으로 창설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관습이 아니라 뭘로? 관습법이에요. 그러면 이 물권 법정주의는 강제하는 것이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 강제라는 게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미리 우리 민법이 8가지 물권을 정해놨어요. 8가지 물권을 정해놓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써야지 자기들이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권의 성질을 계속 얘기해올 때 물권은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미쳐요? 전부에게 미쳐요? 전부. 절대성이에요. 그럼 계약이랑은 다르죠. 계약은 채권이에요. 그럼 계약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당사자가만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법이 정하는 계약만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할까요?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에요. 근데 물권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미리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끝나고 두 분이 식사하시면서 내 건물에다가 새로운 물건을 하나 만들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오늘 민법 수업이었으니까 민법권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두 사람이 민법권을 합의했다면 이 민법권이
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설령 이걸 등기했다 쳐요. 그럼 등기했다 치면 다른 사람들이 이 건물에 어떤 권리가 있을까라고 등기부를 봤더니 민법권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뭐 무술도 아니고 사람들이 써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물권 공시와 거래를 저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을 하나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물권 공시가 제대로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 강제도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좀 이따가 물권의 종류를 볼 텐데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이제 우리 민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럼 당사자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법이 정해놓은 거니까 종류 강제를 위반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지킨 거죠. 근데 법이 정하는 종류를 선택했지만 이 저당권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종류만 지키면 돼요. 내용도 지키라는 거예요. 내용도. 그래서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를 포함하는 거고요. 이 물권 법정주의 제185조가 우리 민법 물권법의 첫 번째 법조문이에요. 이거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물권법은 이 물권 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강행적인 요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물권의 종류 그림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볼 거고 밑에 물권의 효력이죠. 우선적 효력이 있어요. 우선적 효력. 말한 것처럼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고 했냐면 물권. 그래서 1번에 그 얘기 나와 있고 자 오른쪽에 2번에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권 얘기할 때 이제 물권이라는 것은 절대성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내가 물권자야라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했던 건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무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죠. 그럼 이걸 침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채권은 아무나 다 침해할까요? 채무자가 할까요? 채무자가 해요.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침해도 대부분은 채무자에게서 발생합니다. 근데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침해라는 것도요. 누구라도 침해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권의 절대성을 확보하고 얘를 보호해 줄 필요성이 생겨서 그때 인정하는 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행사하려면 그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할 수 있냐면 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권자가 아닌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걸 내용에 따라서 구별하면 반환 청구가 있고요. 방해 제거, 배제라고도 해요. 방해 제거, 방해 배제, 예방. 이게 내용상으로 분류하는 건데 예를 들어 내 물건을 뺏겼다. 돌려줘 라고 하는 게 바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고요.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으면 방해를 치워라 라고 제거를 요구할 수 있고 예방이라는 건 현재 방해가 없겠죠. 없는데 방해할 가능성, 염려가 있으면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예방 청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갑이 오랜 기간 해외여행에 가서 지금 비워놨어요. 그래서 을이 쓰고 오더니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대요. 그럼 이 건물은 누가 소유자일까요? 신축한 을 것일까요? 토지 소유자일까요? 건물은 완전 독립된 정착물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든 없든 무조건 누가 소유자냐면 신축자가 소유자예요. 건물은. 그러니까 이제 비교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 을이 무단으로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는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나무는 갑 거예요. 이게 토지에 부합된다라는 말을 써요.
토지와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럼 무단으로 나무를 심으면 이건 심은 사람 게 아니라 이건 토지 소유권의 부합이 돼요.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이런 거 공부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이번에는 무단으로 여기다가 농작물을 재배했다. 얘가 이제 경작자예요. 경작자.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이제 벼가 성숙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일까요? 경작자일까요? 경작자죠. 원칙은요. 이 농작물이 경작자 소유가 되는 게 원칙일까요? 토지에 부합되는 게 원칙일까요? 부합돼. 이따만한 나무도 부합되는데 요 조만한 농작물은 당연히 부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경작자 소유다라고 판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농작물은 비교적 단기간 안에 재배가 가능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을의 관심과 노력을 계속 기울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갑이 이 무단으로 경작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농작물의 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인정한다는 것이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변론으로 하고 농작물의 소유권이 을에게 있다. 어떤 인지 드셨죠? 예를 들어 제가 오랜만에 시골에 있는 제 땅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누가 거기다가 제 땅에다가 쪽파를 쫙 다 심어놨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갈아엎으면 형사처벌 돼요. 재물 손괴죄입니다. 이거 누구 거니까? 경작자 건데 제가 엎었으면 그건 손괴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사람 거로 인정해줘야 되고 뭐만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배상만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작물이고, 근데 나무는 달라요. 나무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을이 남의 땅에다가 감이 엄청 먹고 싶었는지 감나무를 심어가지고요. 이제 가을이 되어서 감이 이렇게 열리니까 얘가 이제 감을 따먹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뒤늦게 을을 절도죄로 고소합니다. 이 감을 따먹은 을은 형사상 절도죄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텐데 절도일까 아닐까요? 절도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게 절도라는 게 우리 시험에 나올 리는 없죠. 형사 판례니까. 근데 이게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은 민법의 부합의 법리예요. 을이 무단으로 감나무를 심으면 이거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그러면 갑의 나무에 달려있는 감 또한 누구 거냐면 갑 거죠. 근데 을이 허락 없이 막 뜯어먹었잖아요. 그럼 이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런데 건물은요. 이건 언제나 완전히 독립된 정착물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든 없든 무조건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소유자가 돼요. 예거죠? 갑이 해외여행 갔다 왔더니 내 땅에 건물이 하나 서 있어요. 야, 너 뭐야? 건물 철거해. 라고 하면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하고 해야죠. 철거할 때 철거하더라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 을한테 철거를 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소송의 내용은 건물의 철거 및 토지 명도 소송,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그럼 여기서 갑이 을에게 야 철거해 라고 하는 이 철거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 중에 어디에 속하겠어요? 방해, 제거죠. 방해, 제거고 야 내 땅 가져와 라고 하면 그건 뭐야? 인도를 청구하는 건 반환 청구죠. 그게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예요. 그럼 하나 조심하실 점은 갑이 해외여행 갔다 왔더니 내 땅에 막 이상한 건물 서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정 떨어져서요. 팔아버렸어요. 토지를 병에게 넘겼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소유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이 병한테 이거 팔고요. 전소유자인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행사가 될까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죠. 뭐가 없으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물권이. 근데 얘는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간단한 거지만 가장 흔하게 출제되는 형태의 지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야 물권은 내가 이전에 줄 텐데
물권적 청구권은 나에게 남겨두면서 매매할 거야. 이게 돼야 안 돼?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양도될 수 없습니다. 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권적 청구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183쪽에 괄호 2번에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비교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 민법이 규정하는 위법행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채무불행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손해배상을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로 두 가지를 규정해 놨는데 이 채무불행과 불법행위의 차이점 뭐냐면 채무불행이라는 건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나오는 거고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면 그건 채무불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이점 구별해 두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채무불행은 불법행위의 특수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자동차 운전하던 을이 깜빡 졸아가지고 횡단보도에서 갑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해야 되겠죠. 이때 손해배상은 채무불행에 의한 손해배상이에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에요. 불법행위죠. 왜냐하면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엔 뭐가 없으니까. 계약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럼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텐데 이건 불법행위예요? 채무불행이에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계약관계에서는 채무불행이 나오는 거고 계약관계가 아니면 불법행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위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책사유라는 건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를 말하는데 이건 고의 과실입니다.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가 되는 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잘못이 있는지 따지지 않아요. 침해자의 잘못이 없어도 내 물권이 침해당했다면 당연히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 볼까요? 이게 갑네 집이고 이게 을네 집이에요. 근데 갑이 빨래를 해서 오랜만에 빨래해서 이렇게 널어놨어요. 근데 바람이 오늘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요. 이 빨래 걸어놓은 게 을네 집 마당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아저씨 그거 제 옷이에요.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갑이 을한테 아저씨 제 옷 돌려주시면서 손해배상도 하세요.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반환 청구라는 건 물권적 청구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에요? 반환 청구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얘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예요. 근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손해배상은 안 될까요? 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 잘못이 없어도 뭐는 할 수 있다고?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 잘못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병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누가 제 건물을 침탈해서 한 달간 썼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에게 반환 청구만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때는 침해자에게 뭐가 있으니까. 고의과실, 잘못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잘못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안 되고 물권적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차이점 보시고. 그럼 만약에 지문에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나 병존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병존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함께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보는데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은 일단 점유권이 있고요. 본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적으실 필요 없고요. 교재 그 182쪽에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도 세 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은 총 몇 개가 있냐면 담보물권 3개, 용익물권 3개, 요거 6개 하고요. 점유권과 소유권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물권을 우리 민법이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해당 사항 가면 자세하게 보실 텐데 일단 간단하게 보면요. 점유권이라는 건 언제 인정되는 거냐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한다라는 것은 점유권은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권리가 바로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권한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현재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에게도 인정할 수 있냐면 도둑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다. 그럼 저는 지배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뭘 인정이 된다고요? 점유권이 있어요. 근데 본권은 점유권과는 달리 얘는 정당성, 이 점유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의 도둑이면 점유권은 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본권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책을 도둑 맞았어요. 그럼 도둑 맞았다라고 하면 저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건을 잃어버렸잖아요. 빼앗겼으니까. 근데 본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본권이 바로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럼 제가 이 책의 도둑이면 점유권만 있는 거고 제가 이 책의 소유자면 점유권뿐만 아니라 뭐도 있는 거예요? 소유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점유권하고요. 본권은 하나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예요. 별개. 점유권과 본권은 전혀 다른 권리고요. 가장 대표적인 완전한 물권, 소유권이고요. 그럼 제한물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하면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물권은 자기 물건 위에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 건물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제한물권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타물권이에요. 타물권. 그러니까 타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한하는 용도에 따라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 자,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의 줄임말이에요. 사용하고 수익한다. 빌려 쓴다는 거죠. 근데 빌려 쓰는데 그 권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앞에 땅지자가 들어가요. 그럼 얘는 뭘 빌려 쓴다는 거예요? 토지를 빌려 쓰는 거고요.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설정돼요. 근데 실제로 전세권은 토지에 설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다 건물에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념을 좀 이해해 두시면 지상권은 땅을 빌려서 그 땅에다가 예를 들어 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이러려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남의 땅을 빌렸을 때 가장 많이 설정하는 게 뭐냐면 토지 임차권이에요. 토지 임차권하고요. 지상권은 거의 유사해요.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예요. 근데 이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면 토지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임차권 우리 채권이라고 했죠. 이건 채권이고요.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 쓴다는 건 똑같은데 물권이냐 채권이냐에 대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땅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토지 임차권을 설정해 주실래요? 지상권을 설정해 주실래요? 우리 이제 안면도 있고 하니까 뭐 지상권을 설정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같은 돈을 받는다면 당연히 강한 권리를 주겠어요? 약한 권리를 주겠어요? 약한 권리죠. 당연히 토지 임차권이에요.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제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 마음대로 지상권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임차권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상권은 똑같이 토지를 빌려 쓴다 하더라도 강력한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고, 그래서 거래상, 현실 거래상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지상권 설정하려면 당연히 뭘 많이 줘야 되겠어요. 돈, 지료 많이 줘야죠. 그러면 혹시 한번 생각해 볼지 몰라도 같은 시세를 받는다면 다 임차권으로 가지 지상권 설정 안 해줘요. 지역권은 나중에 볼 거고, 전세권 특히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개념 헷갈린데, 우리가 보통 전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이 전세권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로서 임차권에 준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전세, 전월세라고 전세, 월세. 그리고 법률 용어는 아닌데 뭐 반전세 이런 말 써요. 뭐 깔세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전세는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증금 한 방 내고 월세는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럼 월세라는 건 차임을 매달 내는 거고, 반전세는 뭐 말 그대로 반씩 섞어서 1000에 50 이런 게 반전세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월세와 반전세는 이건 전부 다 채권적인 전세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임차권과 똑같이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 근데 우리가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전세권은 이건 채권이 아니라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말하는 거예요. 얘랑 이해되세요? 물론 사회에서는 전세랑 전세권을 막 섞어 쓰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똑같은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럼 똑같이 제가 여쭤보면, 제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저 건물 좀 빌려 쓸게요 라고 한다면 저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주시겠어요? 임차권을 설정해 주시겠어요? 임차권 같은 이에요. 구별되세요? 처음에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물론 저도 밖에 나가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섞어 쓰고 그래요. 친구들 이제 뭐 동창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나 전세권을 얻었는데 뭐 이런 말 써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세권이 아니라 채권적 전세를 말하는 거야. 그럼 제가 바로 그 순간, 야, 그만, 모여봐.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가뜩이나 친구도 없는데 이런 거 하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사회에서는 섞어 쓰는데 실제로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물권과 채권이에요. 그럼 이게 단순한 채권적 전세로서 임차권인지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인지는 뭘 보면 알겠어요? 등기부를 봐야 알아요. 등기부를. 전세권 합의와 전세권 등기가 되면 그건 바로 전세권인 거고요. 등기 안 되거나 또는 임차권으로 등기되면 단순한 채권적인 것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임차권하고 지상권하고 어떻게 아느냐? 남의 땅 빌려 쓰고 있는 건 똑같은데 등기부를 봐야죠. 등기부에 지상권 등기가 돼 있으면 걔는 지상권자인 거고, 안 돼 있으면 단순한 임차권자가 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구별해 두시고, 어쨌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 빌려 쓰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빌려 쓸 때, 물건을 빌려 쓸 때 반드시 부동산 전부를 빌려 써야만 할까요? 일부만 빌려 써도 될까요? 일부만 해도 되겠죠. 아까 우리가 물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은 일부여서는 안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용익물권은 예외예요. 예외. 예외로서 일부에 성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원이 만약에 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전세권은 건물 전부에 설정된 거예요? 일부에 설정된 거예요? 일부에 설정이 됐다는 거죠. 얼마든지 용익물권은 그게 가능해요. 저당권하고는 다르죠.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방 한 칸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능하죠. 그럼 방 한 칸만 저당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보통 전세 얻고 이러면 전부가 아니라 방 한두 칸 얻고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집을 다 빌렸으면 그게 흔한 일이 아니라서 독채 전세 이런 말을 썼었잖아요. 저 이런 말 하니까 되게 연식이 오래된 것 같지만 그래 썼대요. 빌려 쓰는 건 한두 칸만 빌려 써도 돼요. 근데 은행 가서 돈 빌리면서 저당 잡히는 사람이 저당은 내 방 한 칸에만 잡읍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네들은 일부에 안 되는 거고 일부에 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용익물권만 돼요. 용익물권.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은 세 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자기 채권 회수를 위해서 남의 물건을 유치한다는 거죠. 유치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게 바로 유치권. 우리 가끔 길 가다 보면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공사는 중단돼 있고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이오니 외부인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민법 320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누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하는 거죠. 공사업자들이 뭘 못 받아서.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공사대금 채권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넘겨줘 라고 주장하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유치권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자세히 볼 거고요. 질권은 우리가 전당포 얘기하면서 봤죠. 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범에서 제외라고 했고 저당권은 특별하게 설명드릴 거 없고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은행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경매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받아갑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 몇 가지냐면 8가지예요. 근데 지금 아직 우리 진도는 여기 시작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지금 물권법 총론을 보는 거고 총론이 끝나면 강론에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권의 종류가 이 정도고 대충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점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볼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점유권을 공부하게 되면 점유권 편에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방해, 제거, 예방을 규정합니다. 자, 교재 잠깐만 보세요. 183쪽에 3번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2번부터 볼게요. 2번에 한 장 넘겨보시면 2번에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1번에 반환, 2번에 방해 제거, 3번에 예방. 이게 좀 전에 본 거예요. 반환, 제거, 예방인데 이건 뭐에 따라서 나눈 거냐면 내용에 따라 나눈 거예요. 근데 한 장 앞에 1번에는 뭐에 따라 나눈다고 되어 있냐면 근거되는 물권에 따라 나눈대요. 그 내용을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은 지금 183쪽 끝에서 셋째 줄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 나뉜다. 앞에 것,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유보호 청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권적 청구는 일단 점유권 편에 가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을 204조, 205조, 206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은 뭐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점유권. 그러니까 본권과 상관없이 이건 점유자를 위해 만들어둔 물권적 청구예요. 점유보호 청구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책을 힘들게 훔쳤어요. 힘들게 훔쳐서 좋다고 가지고 다녔는데 이 책을 또 누가 훔쳐갔어요. 그러면 도둑인 제가 그 도둑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제 청구를 인정해줘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자, 감정을 버리시고 민법은 소위 가치 중립적이라고 해요. 좋은 놈 나쁜 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얘한테 그걸 갖출 요건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뭐만 있으면 한다고요? 점유권. 그럼 도둑도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도둑이 본권을 주장한 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했다면 그건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본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점유자를 위한 제도고요. 근데 점유권의 규정을 해줬으니 당연히 정당성을 나타내는 본권은 소유권 편에 가면 당연히 다시 규정해 줍니다. 그래서 본권의 대표주자 소유권에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소유권에 기한 제거, 예방을 다시 213조에서 반환, 제거와 예방을 14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따로 해줘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면 점유권과 본권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책에 도둑이었는데 뺏겼다. 물권적 청구가 몇 개예요? 도둑일 때. 하나. 점유권에 기한 반환밖에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책에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예요.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인데 뺏겼어요. 물권적 청구가 몇 개?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뭐에 기한? 소유권. 본권에 기한 반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만 본권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본권이에요. 얘들도 전부 다 본권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물권적 청구를 하나하나 규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법조문의 양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지상권 끝나면 지상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 전세권 이렇게 쭉 쓰면 민법 조문이 안 그래도 1118개인데 너무 많아지니까 입법 기술상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 제한 물권은 213조와 14조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끝나면 다른 거 그냥 규정하다가 마지막에 묻어서 213조와 214조를 준용한다라고 간단하게 끝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준용 조항이 하는 역할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이 인정되듯이 뭐에 기해서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상권이라는 본권에 기해서도 반환 제거 예방을 일일이 정하지 않아도 준용 조항을 둠으로써 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지상권자가 토지를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지상권자가 토지를 점유하다 뺏기면 이 지상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몇 개예요?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하고 지상권에 기한 반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를 준용한다고 해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자는 자기 본권이 뭐예요? 소유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고 지상권자는 자기 본권이 뭐예요? 지상권이에요. 그럼 얘는 뭐에 기해서? 지상권 자체에 기해서요. 그럼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그럼 전세권자가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는 몇 개예요? 2개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뭐에 기해서? 전세권 자체에 기한 반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용 조항을 둘 거면 다 두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유치권과 질권은 준용 조항이 없어요. 근데 질권은 시험범위 아니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끝나고 나면 213조와 14조를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이제 중요한 문제, 수험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다가 뺏기면, 유치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기면 물권적 청구가 얘는 몇 개예요? 딴 애들은 얘는 2개였죠. 점유권에 기해서 지상권에 기해서 준용조항에 따라. 얘는 준용조항이 없어요. 그럼 유치권자는 점유하다가 뺏기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뭐밖에 없어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만 되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번 경매권, 2번 간이변제 충당권, 3번 과실수취권, 4번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러면 답은 앞에 건 뭐 안 배운 거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이요.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다음 중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본권은 1번 지상권, 2번 지역권, 3번 전세권, 4번 유치권, 5번 저당권. 이러면 답은 4번 유치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역권하고요,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얘들은 왜 반환 청구가 안 되냐면 반환을 청구한다는 건 일단 제가 뭘 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 점유하고 있다가 뺏겼을 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권과 저당권은 배타적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예
물권적 청구 중에서 뭔 인정이 안 되냐면 반환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이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그리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돈 빌려준 사람. 얘가 저당권자죠. 그러면 이 을은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설정자.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는 무슨권자, 무슨권 설정자 이런 말을 많이 쓸 텐데 무조건 설정자가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설정자가 소유자고 저당권자는 이 소유자에게 이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나올 거예요.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누가 소유자예요? 설정자예요.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당연히 설정자. 그러니까 전부 다 설정자가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당권 설정하면 이 목적물의 점유권을 갖고 사용하는 사람은 저당권자일까요? 설정자일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은행 가서 돈을 빌려요.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돈 빌려준 채권자니까 저당권자고 제가 설정자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담보 잡힌 제 아파트는 은행 직원들이 들어와 점거해요. 채무자가 계속 사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럼 은행이라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면 물권 법정주 위반이에요. 저당권의 내용으로 점유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점유는 설정자가 하는 거지 저당권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병이 이 물건을 건물을 침탈했다면 가져와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설정자예요? 당연히 설정자가 하는 거지 얘는 원래 점유를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뭐가 인정이 안 된다고요?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내용에 따라서는 반환, 제거, 예방. 근거에 따라서는 점유권에 근거한 게 있고 뭐에 근거한 게 있다고요? 본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이렇게 나누고요. 그 내용이 뭐 다음 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고요. 185쪽 잠깐 보죠. 물권의 변동인데 이건 한 장 넘기면 이건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거야. 공시할 때 등기로 공시되는 건 뭐였냐면 부동산이고 동사는 등기 안 한다고 했죠. 동사는 뭘로 공시한다 그랬어요? 점유. 부동산은 등기가 되는데 동사는 등기가 없으니까 제가 이걸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고 했죠. 근데 동사는 뭐 시험범위 아니니까 중요한 건 부동산 공부할 때 등기를 믿었다. 보호해요, 안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이 된 거니까 봤던 내용들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87쪽에 나와요. 맨 밑에. 187쪽 맨 밑에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 186조랑 7조인데요. 186조를 볼게요. 187쪽에 186조에 조문이랑 페이지랑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자, 뭐라고 되냐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뭐 득실하고 점 찍혀 있는데 점 없는 거예요. 득실 변경은 취득, 상실, 변경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등기하래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무엇으로 인한이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 행위. 법률 행위로 인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될 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인데 187조는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등기를 할 필요 없고요. 근데 언제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할 때. 조심하실 점은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처분할 때만 등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법조문 두 개가 나왔는데 186조 하고요. 187조인데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를 요하고 187조는 속칭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고요. 이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기하라고 했어요? 처분 시. 처분 시에는 등기해줘야 한다. 우리 공시법에서 등기법 들어갔나요? 같이 배우셨는데 안 들어간 분도 있고 들어간 분도 있고. 들어갔어요? 네. 공부하셨나요? 다 잘 아시는 거네. 그죠? 그럼 제가 그럼 한결 수월한 마음으로 법률행위라면 뭘 하라고요? 등기해야 돼, 등기. 그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법률행위 하면. 계약,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 볼 때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있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도 있었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단독행위. 그러니까 대표적인 법률행위는 계약과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법률이 정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원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법률행위 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게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게 바로 법률행위다. 그렇다면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럼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소유자가 돼요? 매매는 법률 행위에 아니에요. 행위죠. 이건 의사표시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등기해야 돼요. 그럼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 증여를 하면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안 해도 돼요? 증여는 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얘 의사에 의해서 증여를 하는 거예요? 증여는 계약이잖아요. 생각 안 나셨어요? 매매뿐 아니라 증여도 설령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법률행위인 거예요. 증여도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한다고요? 등기. 갑과 을이 교환을 합니다. 교환. 교환을 하면 이 의뢰하는 사람은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안 해도 소유자예요? 등기해야죠. 이거 전부 다 뭐니까? 법률행위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증여라는 것도 법률 규정이 아니라 법률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법률 규정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상속을 하면 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가 돼요. 그럼 내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상속이 되어 안 해도 되는 거야.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법률이 상속을 정해놓은 거야. 이게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고 증여라는 건 내가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증여가 되는 거지 내가 아무 표시도 안 했는데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뺏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뭘 해야 되냐면 등기해야 돼요. 또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하고 전세권 합의를 하고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줬고요. 인도를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을이 합의하고 전세금도 다 줬는데 을이 아직 전세권 등기를 안 했어요. 을은 전세권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등기 안 했으니까. 얘들 뭐 했어요 지금? 합의했어요. 합의했다는 건 계약했다, 약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다 뭐 해야 돼요? 의사표시한 거니까.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 안 하면 이건 아까 나왔던 채권적 전세일 뿐이에요. 그럼 똑같이 갑이 을에게 땅을 빌려주고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지료를 주고 사용을 했는데 아직 지상권 등기를 안 했어요. 얘 지상권자야 아니에요? 아니요. 뭐 안 했으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더 쉽게 생각하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고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면 제 친구는 자기 채권을 우선 회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는 아직 저당권자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등기 안 했으니까. 얘들은 지금 저당권 설정 합의, 계약을 한 거잖아요. 합의했다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등기해야 되고 등기 안 하면 변동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6조예요. 우리 민법이 취하는 기본적인 형태죠. 그런데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그때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87조는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이 갑은 이 부동산에 등기를 해야만 소유자일까요? 완성되면 소유자일까요? 완성되면. 왜냐하면 신축이라는 건 누구와 의사표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186조가 정한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얘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시. 그럼 갑이 을한테 이거를 팔 때는 일단 자기 앞으로 뭘 하라고요? 등기. 소유권 처음 취득하면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얘한테 뭐 해주라고요? 이전 등기를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국가가 세금도 받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수험상으로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한 상태예요. 얘는 현재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등기 안 한 상태에서도 소유권을 갖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 시에. 그래서 조심하실 점은 처분 시에 등기를 하는 것이지 187조의 등기가 대항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OX에 틀려요.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하기 위해 등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라고요? 처분할 때만 하면 돼요. 처분할 때. 자, 188쪽을 계속 보죠. 맨 밑에 보면 괄호 1번, 반괄호 1번에 가운데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인데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할 때 필요한 요건이지 계속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등기가 만약에 효력 존속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등기가 계속 있어야만 물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중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어서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유자로 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누가 서류 위조해서 등기를 말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내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게 타당해요? 계속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려면 등기는 무슨 요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효력을 발생할 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계속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밑에 실질적 유효요건인데 동그라미 1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오른쪽에 2번에 물권 변동 과정의 불합치에서 기억에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와요. 중간 생략 등기를 좀 보죠. 두 가지를 볼 텐데 중간을 생략한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와 등기 청구의 문제로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가 유효성. 갑이 소유자인데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매수인 을이 이거를 다시 병에게 미등기 전매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병에게 등기가 넘어오려면 일단 누구를 거쳐야 돼요? 을에게 등기가 됐다가 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을이 갑한테 받은 등기 서류를 전부 그냥 병에게 줘서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루어집니다. 이걸 지금 뭘 생략했다는 거예요? 중간을 생략했다라는 거죠.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당연히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으로 봐요. 우리가 첫 시간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단속 규정 위반이라면
이 합의는 무효예요? 합의는 유효한 거예요? 합의는 유효한 거예요.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합의는 유효하다. 그러면 이 등기의 효력을 물어볼 때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죠. 우리가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물어봤을 때 등기가 유효하려면 뭐가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실체관계. 등기가 돼 있으면 이에 부합하는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수 있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들이 매매했고 을과병도 매매했죠.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올 법률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예요. 하나 조심하실 점은 얘네들이 중간 생략 등기를 했는데 이 토지가 일반 토지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러니까 갑과 을과 병이 매매하고 갑과 병이 마치 자기들이 당사자인 것처럼 허가받아 등기했다. 이 등기는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효냐면 이 등기가 유효하려면 실체적 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돼요. 근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허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았죠? 이 매매 무효예요. 을과 병도 허가 안 받았죠? 이거 무효예요. 그럼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실체적 관계가 전부 다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등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수험상으로는 간단해요.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다. 그러면 허가구역만 아니라면 그 등기는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어디서만 하면 무효라고요? 허가구역.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허가구역만 아니라면 등기는 유효하다. 두 번째, 등기 청구인데 갑이 소유자고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매매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물권일까요? 채권적일까요? 채권. 이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좀 해줘, 등기 서류 줘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물권이 아니라 채권. 그리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팝니다. 그럼 병도 을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역시 채권적이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이라면 병이 갑한테요. 직접 등기 나에게 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권적이면. 채권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죠. 얘는 을하고 계약같이 갑이랑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병은 을에게 직접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병은 누구한테 주장해야 돼요? 을한테 해야 돼요. 근데 을이 지는 병한테 매매대금 다 받았다고 귀찮다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러면 이 병이 어떤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냐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위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하면 경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중간 생략에 대해서 세 사람이 모두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세 사람이 다 같이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합의가 없으면 그때는 직접은 안 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방 을을 대위에서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채권자 대위 이런 말 이제 계속 앞으로 좀 볼 텐데 왜 채권자 대위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얘가 만약에 물권자였어요. 병이 이미 소유권이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대위해야 될까요? 직접 하면 될까요? 직접 하면 돼요. 물권은 절대성이니까 누구에게든지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채권적이니까 자기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을이 만약에 등기를 받아온 상태면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안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 직접은 못하니까 자기 상대방 을을 대신해서 을의 권리를 갑에게 얘가 대신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앞으로 등기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예요? 을 앞으로예요? 을 앞으로죠. 누구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을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니까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야 일단 을 앞으로 등기해줘 라고 청구하고요. 등기가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전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실행됐어요. 실행되면 어디에서만 아니면 유효하다고요? 허가구역만 아니면 유효해요. 두 번째는
등기를 아직 못 받아왔을 때 어떻게 받아올 거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없으면 대위에. 그래서 잠깐 보죠. 189쪽에 A번에 등기의 유효성 가번 있죠. 가번. 마지막에 뭐라고 됐냐면 끝에서 가번 끝에서 셋째 줄 마지막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유효하다는 거야. 근데 나번에 보면 다만 어디에서 했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요. 그럼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무효라고 한다. 결론 허가구역만 아니면 유효하다. 다음 페이지. B번에 등기 청구인데 가번에 보시면 3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이에요. 합의가 있으면. 그리고 나번에 합의가 없으면 그때는 직접이 아니라 대위다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보죠.